정보 분석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관력과 통찰력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죠. 직관력이라는 통찰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이걸 어떻게 키울지도 쉽지도 않은 그런 영역이고, 또 지금까지 누구도 정보 분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얘기한 사람이 없는 그런 영역이라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CIA에서 그동안에 한 거의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영역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래서 CIA에서 나온 그런 책들을 좀 쓰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 분석 요원들을 채용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고민들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또 국정원도 올해 처음으로 정보 분석이라는 파트를 채용해서 과연 어떻게 할지도 저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도 CIA 내부에 있는 학교에서, 정보 분석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정보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까지 출간은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4월 말 안에는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출간이 될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는 출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정보 분석론이라는 걸 강의를 4회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회입니다. 1회인데 정보 분석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정보 분석관들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분석의 정의와 연구 역사, 분석하는 첩보의 종류, 인식론적 오류에 대한 사례들, 정보 분석의 필요성, 정보 분석의 기준, 그 다음에 가설 설정 6단계, 정보 분석 9계명,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셔먼 켄트는 1946년도에 그 미국 CIA가 만들어질 때, 그때 CIA의 정보 분석국을 전체적으로 총괄했던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제자들, 석박사 과정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CIA 분석국을 만들었고, 또 그 전통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대학 출신들은 별로 없고 거의 예일대라든지 하버드 정도가 CIA 분석국의 직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CIA의 많은 그 분석 틀들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분석할지 얘기한 부분이 정보 분석 9계명과 가설 설정 6단계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모든 전 세계가 다 따르는 그런 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관이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보 분석 기준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정보 분석 학파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분석의 정의와 역사입니다. 일단 정의입니다. 정의. 어널리시스라는 게, 인텔리전스 어널리시스라는 게 뭔가?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 수집된 자료, 데이터나 첩보, 인포메이션을 정보 소비자에게 적합하게 수집한 첩보가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해석. 예를 들면 통신 신호를 말로 바꾼다든지 영상 사진들을 의미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묘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사진들이 어떤 구조물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디스크립션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국가 정책과 국가 안보 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을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되진 않지만 그래서 스페셜 카테고리 오브 액티비티, 정보기관이 하는 활동 중에서 특별한 영역이라는, 특별한 영역.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첩보 수집하는 요원들은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지만 정보 분석하는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한 거죠.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죠.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고 아주 특수한 영역의 일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텔리전스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포메이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로 간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는 자료고 인포메이션은 첩보고 인텔리전스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호 띠띠띠띠 이렇게 하는 그 신호를 데이터들을 하고 숫자들을 모아서 뭔가 이게 의미 있는 오늘은 예를 들면 기온이 18도인데 그건 18도라는 것은 데이터가 자료가 되는 거고 오늘 영상 18도는 작년보다 날씨가 좀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첩보가 되는 거고 뉴스라든지 이런 게 첩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국가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올해 날씨가 작년보다 따뜻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난방 수요가. 그러면은 중동에서 석유를 덜 사와도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우리가 외환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경제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게 정책에 연결되는 것, 이게 정보라는 겁니다. 정보. 그런데 이 정보성 첩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첩보인데 뭔가 정보로서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석할 필요가. 그런데 예를 들면은 탱크가 한 100대가 지나가는 사진을 항공 촬영을 찍었으면은 얘들 훈련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죠. 탱크랑 명확하니까. 그런 것들의 정보성 첩보 사진은 영상 정보는 신호 정보, 통신 정보는 뭐냐? 야, 지금 큰일 났다. 잠수함이 자초됐다. 이렇게 얘기를 원래는 1, 2, 3, 4, 5, 4, 5 1, 2, 3, 3, 4, 5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암호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놀래가지고 팽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표현으로 통신을 하는 게 딱 걸려드는 거죠. 이런 것을 정보성 첩보라고 그래요. 거의 현실적으로는 구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죠. 암호를 해독하거나 암호를 조립할 시간이 없을 때 이때는 통신을 자기 팽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정보성 첩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상 정보는 명확하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정보성 첩보라고 그러고 통신 정보는 팽문으로 암호나 음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걸 갖다가 정보성 첩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거의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미국 CIA도 1946년도 만들어지고 나서 열심히 돌려본 거죠. 애들 열심히 돌려보니까 분석 오류도 많고 또 실패도 많고 이런데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한 게 1974년도입니다. CIA 국장인 술레징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분석관 출신입니다. 정보 분석관 출신이라서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이게 서로의 노하우도 공유도 되지 않고 또 뭔가 선임자들이 후임자한테 교육도 좀 잘 안 해주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CSI, Center for Study of Intelligence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처음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통해서 사고하고 또 내재되어 있는 그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텔리전스를 제공하자, 지혜를 제공하자 이런 목적에서 CSI를 만들었고 그래서 과거의 활동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문서화하자. 그냥 말로 넘어가고는 답이 없고 머릿속에 남아서는 다 사라지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 문서화하자. 정보 소비자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탐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정치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 사람의 대통령의 니즈를 무시하면은 보고서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너무 이 사람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하면 정치화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보기관이 정치판에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이제 해서 정보 소비자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보 소비자라는 말을 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썼는데 컨슈머 프로듀서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프로듀서. 그래서 생산자와 이 소비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정보 소비자라고 쓴 거죠. 정보 생산자. 그래서 정보 생산자는 정보기관이 되는 거고 정보 소비자는 뭡니까? 정책 결정자.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
그래서 정보 소비자의 기대와 요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렇게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 도전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도 갑자기 지금 암호 장비가 너무 많이 퍼지는 거죠. 옛날 같으면 70년대, 80년대까만 하지라도 전 세계의 컴퓨터는 IBM이라든지 HP가 다 100% 거의 다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중국의 하웨이도 만들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만들고 뭐 전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너무 많으니까 이걸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암호화하는 방식들, 복호화하는 방식들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죠. 메커니즘을. IBM이라든지 HP가 할 때는 야, 너 이만 가져와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내셔널 시큐리티 액트, 그 국가 안보법에 의해서 모든 기업들은 자기의 암호화하는 모듈을 100% 소스를 NSA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CIA하고. 지금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iOS라든지 MS 윈도우 같은 모든 암호화 코드, 모든 게 미국 그 NSA에 다 100% 들어가 있습니다. CIA에. 그래야 얘들이 중간에서 누군가가 장난질을 하거나 중요한 통신을 할 때 자기들이 언제든 열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정보 도전이, 미래의 정보 도전이라는 게 뭐냐? 수많은 기업들이 나오면서 암호화 장비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미국의 국가이익이 아프리카도 중동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통신하는 내용 우리가 모든 걸 다 봐야 되겠다. 전 세계에서 어떤 것든지 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도전에 대한 토론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걸 하니까 치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 치핑 같은 거. 반도체 칩에다가 프로그램을 해서 암호화하는 방식들을 보내거나 또 얘들이 중간에 백도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미국에서 만든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밤만 되면 몰래 제가 미국의 NSA나 CIA에 보고를 보낼 수 있는 그 백도어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방법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다 작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거의 완전히 거의 다 체계화 다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IA가 자체적으로 90년대 이후에 자기들이 정보 분석을 실패한 사례가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은 91년도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다. 사담 후세인이. 그래서 92년도에 뭐예요? 걸프 전쟁을 치르는 거죠. 걸프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 뭐 물론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먼저 침공했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독가스라든지 생화학 무기들을 만들어서 한 부분들에 자기들 탐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 90년 초부터는 대량 살상 무기를 거래하는 블랙마켓이 형성됐다는 거죠. 블랙마켓이 1991년도에 그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91년도 소연방이 붕괴되는 거, 소연방이 그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실질적으로 얘들이 핵무기라든지 다양한 그 생화학 무기들을 블랙마켓에 갖고 나와서 거래를 파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탐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동이라든지 중앙아시아에 다 퍼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93년도에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90년대 초에도 2001년도 터지기 전에 이미 많은 원인이 있었던 거죠. 자본주의 상징이니까 이걸 공격을 함으로써 미국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약간 극단주의자들이 익스트림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테러, 전략적 테러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테러라는 것 자체는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공포를 이 사람을 많이 죽이거나 큰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공포를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그 타겟을 찾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전술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전략적 개념이에요. 전략적 테러를 한다는 거죠. 전략적 테러.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2001년도 9.11 테러까지 가는 거죠. 2001년 9.11 테러까지. 그 다음에 94년도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NPT를 탈퇴하는데 93년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스팟이라는 위성이 북한 지역을 한번 상공을 싹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변에서 이미 냉각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핵무기를
핵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 안기부에다가 그 사진을 제공해 주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문제를 삼고 하니까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를 하는 거죠. 탈퇴를 하면서 그때 뭐 이제 육자회담으로 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북한이 그 경제가 거의 붕괴된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그걸 가소평가했다는 거죠. 사실 핵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96년도부터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알카에다 같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리주의자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방 세계, 중동,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테러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합니다. 핵을. 실제로 인도도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그 경제 제재 조치를 두려워해서 핵을 개발하지 않을 거다 얘기했는데 인도는 뭐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힌두교. 지금도 그 모디 총리도 힌두교 극단주의 세력들인데 일마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은 끊임없이 약탈을 당하고 있는 뭐 자주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뭡니까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핵무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니까 야 얘들 그냥 구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핵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인도가 만드니까 바로 파키스탄이 또 만드는 거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칸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핵 보유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알카에다의 9.11 테러 공격이라든지 또 2002년도부터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 같은 이런 것들이 이미 2002년부터 이란이 이런 조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2027년도, 2026년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 20년 이상 이란이 체계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또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판매하는 그 대금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전혀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CIA가 그동안에 한 91년부터 2020년까지 쭉 보니까 뭐 가장 예측에 실패한 정보 분석 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분석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분석해야 될 첩보라는 게 뭐냐 이러는 거죠. 공개된 사실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개된 거죠. 특히 2000년 이후로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단한 문제는 뭐예요?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 퀄리티. 그죠?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보공개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행정부에 정보를 공개를 청구를 하면은 비밀이 아닌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정하게 특히 미국이라든 유럽 국가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약하니까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면 문제돼.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사서 정보를 공개를 청구를 해서 그걸 백으로 이제 받는 거죠.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중동 국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중요한 비밀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면서 양질의 나중에 또 이게 뭡니까? 위키리커스 같은 거 위키리커스로 이렇게 이제 또 발전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개된 사실, 그다음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정말 자기들이 국가 비밀 1급, 2급, 3급 비밀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비밀의 그런 것 자체는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는 그 사이에서 약간의 갭이 있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지만은 어떤 갭이 있고 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얘기해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전쟁을 유발할 것인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비밀이라고 하는데 손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경제적 손해를 말하는 거냐, 비경제적 손해를 말하는 것이냐. 그 손해라는 게 10원이 손해를 봐도 그 손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100억 정도를 손해를 봐야 손해라고 볼 것인가. 이런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의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죠. 자의적으로. 뭐 이런 어떤 모호성,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뭐예요?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진실을 파악하는 게 비밀은 중요한데 이걸 알아내기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밝히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80년대, 90년대 북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과연 김정일이가 선계를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있고 2011년도에 김정일이가 94년이네. 94년도에 선계를 받고 나서 2011년도까지 정말 김정일이가 단독으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도 혼자서 일마가 이렇게 좀 보니까 그렇게 샤프한 것 같지 않으니까 혼자서 이 북한을 통치한다고 이렇게 믿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예를 들어 옛날에 장성택이라고 하는 자기 고모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수렴 청정한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갑자기 자기 고모부를 처형을 시켜버리니까 이 자식이 진짜 권력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도 이게 좀 미스터리라는 거죠. 혼자서 권력을 100% 장악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원로들 몇 사람이 같이 가두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런 게 미스터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김주애가 이걸 권력을 여자가 과연 왕이 될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 같은 보수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뭐 이런 게 미스터리라는 거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한다.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자기들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 놈들이 이제 그걸 만들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미스터리한 거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얘들이 원산항으로 내려오고 나진항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부동항 정책인가 뭐 이런 얘기라는 걸 미스터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 공개된 사실과 비밀과 미스터리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진실을 분석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적성국이라든지 타국이라든지 적성국이 뭐예요? 이 허위정보, 디스인포메이션이나 역정보를 흘린다는 거죠. 역정보, 허위정보, 가짜정보를 흘리는 거죠. 무기를 개발하는데 무기가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경제력이 없는데 경제력이 있다고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허위정보들입니다. 잘못된 분석을 유도하게 의도적으로 흘리는 사실들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의 스타워즈 같은 거 레이건 정부가 스타워즈를 만드는 거죠. 야, 소련 너가 아무리 탄도 많이 만들어도 상관없어. 우리가 대기권에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너가 대기권 올라오면 다 100% 파괴할 수 있어. 이런 구라를 치니까 소련이 뭐예요? 미국의 파괴 위성을 회피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죠. 경제력을 실제로 거기다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91년도,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소련이 급격하게 붕괴된 건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의 문제. 불필요한 이 탄도미사일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미국인들은 하루에 닭을 2마리씩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가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면서 최소한 인민들한테는 닭 2마리는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라를 치는 거죠. 그래서 밀을 뭐예요? 사료로 다 만들어서 닭하고 돼지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밀을 20kg, 닭고기 1kg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밀 20kg 정도를 쓴다는 거죠. 밀 20kg 하면은 닭고기 한 마리는 1kg는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하지만 밀 20kg면 한 2,000명 정도가 밥을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걸 어마어마하게 식량을 낭비하는 거죠. 닭 키우고 돼지 키우는데 동유럽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고 중앙아시아하고 러시아 사람은 닭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식량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거죠. 미국이 일부러 소련이 식량을 낭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허위정보를 뿌렸던 거죠. 허위정보를.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얘들이 뭐 사회주의 체제가 모순이 있어서 붕괴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는 거. 경제력 때문에 붕괴된 겁니다. 경제력. 그래서 허위정보를 흘리는 거죠. 현재의 오류뿐만 아니라 과거의 분석까지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기만책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5년, 10년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도 속여야 되는 거죠. 자국민도. 야, 자기들은 내가 요즘 닭을 나는 한 마리도 안 먹는 것 같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마리 먹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닭을 많이 먹어?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지만은 사람들이 정부가 백스를 화이트 페이퍼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5년, 10년을 계속 자국민까지 속이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제 문제 같은 걸 속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허위 정보들입니다. 역정보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기만책은 자국 국민까지 속이는 거예요.
대통령까지도 속일 수 있는 거. CIA가 대통령한테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왜? 국가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은 기껏해야 4년하다 집에 가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된 사실과 비밀과 미스터리와 허위 정보들의 굉장히 이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거기서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진실을. 그죠? 진실을 찾아내는 진실을.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식론적 오류에 관한 뭐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정보기관에서 교육할 때 기본적인데 일단은 뭐 위에는 남자의 얼굴처럼 보이고 아래에는 여자의 신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어디에서 먼저 사진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보느냐. 여기에서 먼저 이걸 보고 이렇게 가느냐, 이걸 보고 이렇게 오느냐 인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오감을 통해서 입수한 첩보를 통해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다 같이 오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가거 경험. 내가 사람들, 뭐 남자의 얼굴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이미 가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교육. 그 다음에 문화적 어떤 가치, 문화적 가치, 그 다음에 역할 요구 이런 것에 따라서 추론한다는 겁니다. 분석관이라는 사람 자체는 이걸 봤을 때 이거 보니까 이게 코네 이거 검으니까 머리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과거 경험하고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과 선입견이라는 거죠. 자신의 가정. 머리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이제 내린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가르마를 타거나 일정하게 한다고 이미 인식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가정과 선입견에 의존한다는 거고, 사람의 마인드세트는 쉽게 형성되지만은 변화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딱 정해지면은 예를 들면은 안 바뀐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흑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뭡니까? 노예제도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 흑인들은 짐승처럼 무식하고 노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우리가 많은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흑인들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동양인보다 흑인들이 더 노벨상을 더 많이 받았어요. 노벨 과학상을 더 많이 받았어요. 훨씬 더 한인종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흑인에 대해서 우리가 노예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노예는 스마트하지 않고 짐승하고 똑같고 무식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머리카락을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가 좀 애매하게 하는데 이게 속 자연스레 가니까 사람 얼굴이네, 남자의 얼굴이네. 여기서 보면 남자의 얼굴이 명확하니까 이게 뭔가 좀 부족하지만은 남자의 얼굴을 약간의 우리가 흐릿하게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중간에서 시작하느냐, 어느 양쪽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게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신체처럼 보이는 거죠. 차이는 이건데, 그죠? 이게 턱이고 이게 딱 이 한 줄이 있으니까 이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줄의 4번 그림 남자의 얼굴이지만은 여자의 신체처럼도 보이게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죠? 첫 번째 줄의 1번 그림부터 관찰하시면 남자의 얼굴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는 겁니다. 확신을. 1번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의 4번 그림부터 관찰하면 여자의 신체로 간다는 거죠. 이게 남자의 얼굴하고 거의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하고 약간 우리가 좀 원근감이라든 이런 그런 느낌에 따라서 자세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여자가 명확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자가. 관찰자는 한번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자기가 새로운 정보가 아무리 들어와도 미래 인식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동양인하고는 좀 다른 거죠. 서양인들의 시각이 더 서양인들 코가 이게 코가 큰 게 서양인들이니까 길게 동양인들 코가 조그만하니까 이거 보고 이게 뭐 남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서양인들이 그 주로 보는 체형의 얼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입니다. 소녀와 노파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내가 봤을 때 뭐냐는 거죠. 이게 입이고 이게 코 전체고 이게 입으로 보면은 뭐예요? 이 전체가 노파처럼 보이는 거죠. 나이 든 노파처럼 보이는 거고
이게 얼굴로 보면은, 이걸 얼굴로 보고, 이게 눈이고, 이게 얼굴로 보고 하면은 뭐예요? 소녀가 쇼를 거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보이는 거, 쇼를 거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처음에 봤던 사람이 계속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소녀를 봤으면 소녀로 계속 보이는 거고, 노파를 봤으면 노파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소녀로 보지 말고 노파로 자꾸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노파였으면 소녀로 변경을 시도하고 반대의 상황도 해보지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한 번에 이미 선입견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고 전환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비슷한 데이터를 받는 것, 동일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 실질적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희미하거나 모호한 자극에 노출된 이후에 더 많고 양질의 첩보가 되어도 정확한 지각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초기 선입견은 미래의 선입견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나쁘게 보면 계속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첫인상이라는 걸 계속 많이 얘기하잖아요. 첫인상, 그죠? 사람에 대해서도 첫인상이 나쁘면 계속 나빠요. 첫인상이 좋으면 또 계속 좋고. 그래서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거죠. 첫인상이. 근데 첫인상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내가 보이는 걸 그대로 관찰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보는 거죠. 이러한 내가 과거에 경험해 보니까 눈이 큰 사람은 뭐 어떻더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선입견이 미래의 선입견 형성에 부정적이라는 거죠. 부정적이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찰자가 현장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은 인식의 변화에 저항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이 사람들 잘한다는 거죠. 내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예를 들면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익숙해. 이러면은 자기가 뭐예요? 아무리 다른 정보를 줘도 당신이 잘못 생각하구나, 이런 정보를 줘도 이 사람은 절대 자기를 안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러면은 북한의 새로운 정보를 아무리 갖다 줘도 사람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선입견은 기존의 해석을 선호하는 조직적 압력에 의해서 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가 나쁘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회주의가 좋은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회주의가 굉장히 나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그래? 사회주의가 어떤 면에서 나쁘지? 게을른가? 예? 사회주의가 게을른가요? 게을러? 이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국가의 모든 걸 의존하고 나태하고 의존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면 이 냉전 시대 같은 경우에, 냉전 시대에 뭐예요? 냉전 시대 때 소련 놈들은 어차피 답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소련 놈들이 더 먼저 우주선도 먼저 쏘아 보내고 뭐 무기도 훨씬 더 먼저 개발하는 거죠. 왜? 사회주의 국가의 놈들은 의존적이고 나태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는데 오히려 무기는 더 빨리 개발해. 그래, 얘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없을 거지 생각했지만 무기는 더 빨리 개발했다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CIA 분석 요원들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사고를 하면서 자기들이 선입견 자체를 이미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과를 내면 월급도 더 주고 프로모션도 해주기 때문에 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데올로기지, 이데올로기. 돈보다 더 큰 게 종교나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종교는 목숨을 바치는 거지, 이데올로기도 목숨을 바치는 거죠. 사회주의 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돈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지.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인식력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게 지금도 저도 비슷해요. 저도 비슷한데 일정하게 저도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뭐 저도 영국 사람 굉장히 싫어하고 독일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정직해요. 독일 사람들 이래 보면 우리는 뭐 히틀러 지배도 받아보지 않았고 나치 학살도 안 받아봤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저도 뭐 피해 입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독일 사람 좋아해요. 독일 멋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영국 놈들에 대해서 피해 받아본 적 없지만은 같이 옛날에 경험상 일해 보니까 굉장히 약삭 빠르고 정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경험에 쌓여 있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경험에. 그래서 영국 사람이 싫어하는 거죠. 선입견입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아무리 제가 영국 사람이 착하고 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찾아와도 저는 영국 사람이 이미 선입견이 있으니까 같이 거래를 안 하고 친구로 안 지내는 거죠.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안 바뀌어. 정보 분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게 인간 삶의 가장 문제는 뭡니까? 자원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 시간, 돈, 사람 모든 게 유한하죠. 무한하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한하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원이라는 게 유한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만한 뭔가를 분석하려면 이만한 첩보가 있는데 획득 가능한 적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획득 가능한 것은.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거는 뭐예요? 머리를 이제 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족한데 내가 뭔가 유추하거나 논리적 구성을 따지면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다. 그게 분석이라는 거죠. 그게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간의 고민들은 뭐냐? 정보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정보 현장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 관련된 방대한 양의 첩보를 수집해야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이나 시간이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획득 가능한 첩보 양은 실제 존재하는 첩보와 갭이 있다는 갭이.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누군가가 매니지해야 된다. 매니지. 관리해줘야 된다는 관리. 분석할 때 가정과 사고의 고리, 인과고리처럼 사고고리, 원인과 결과를 끊임없이 연결해 가는 거죠. 체인처럼. 연결해 가는 거죠. 연결하는 과정에 상시화 기술하는 거죠. 내가 이 다음 그 결과를 원인과 결과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과정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도출에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이거는 내가 모르지만은 확률상 50% 확률이 있다. 60% 확률이 있다. 70% 확률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100%다. 90%다. 아니면 70%다. 50%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라는 거죠. 그런 결론을 내린 소스는 어떤 것이냐는 거죠. 소스가. 대통령의 통신을 감청했다든지 아니면은 영상 사진을 판독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정적 접근의 위험을 회피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북한이 우리가 이협을 한다고 6.25 전쟁을 경험해 봤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놈들은 전쟁을 할 것이 생각하고 계속 전쟁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80년대 말 지나면서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쟁을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할 가능성은 점정적이라는 인크리멘털하게 전정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뭡니까? 회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피. 제로 베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걸 점검해야 된다. 대안적 관점을 제안하고 창안하도록 절차를 강조한다.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뭐예요? 대안이 있다는 거. 대안을 찾아내라. 뭐 이런 것들이 절차. 소비자에게 분석 결과에 대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북한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론을 내렸지만은 현실적으로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이렇게 많습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석해야 할 첩보 양과 정확도입니다. 미국 CIA에서 쭉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첩보의 양의 숫자하고 액큐러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뭐 이게 한계가 있을 때하고 40개가 있을 때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분석자가 갖고 있는 확신, 컨피던스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맞아. 이거 완전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분석관들이 첩보가 부족해서 정보를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린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로 밝혀낸 거예요. 통계로. 그래서 현장에 수집한 첩보라는 건 뭐냐? 모호하고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모호하고 부정확하다는 거죠. 수집한 첩보에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을 반영해서 해석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진이 있으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거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침을 안 먹는 나라도 있거든요. 아침을 안 먹는 나라도 있고 뭐 이러니까 식량이라는 게 우리는 세 끼를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나라는 두 끼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선입견이라 우리가 세 끼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을 반영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첩보를 수집한 후 2, 3일 이내에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게 항상 정보 소비하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는 거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쐈습니다. 왜 미사일 쐈는지 알아보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간이라는 게 2, 3일밖에 안 주는 거예요. 2, 3일 내에 주어진 첩보는 제한적이고 자기가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소비자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뭡니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적 제한이라는 시간적 제한. 정확성과 확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첩보 양이 증가한다고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고 양이 늘어나면은 자기 확신만 상승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수집 부서에 첩보를 더 많이 가져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면피를 할 수 있으니까, 야, 너 인마 왜 판단이 잘못됐어? 아, 첩보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공무원은 자기 책임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실패는 첩보 수집보다는 정보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어느 조직이든 분석 부서가 보고서를 작성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집 부서보다 상위입니다, 상위. 그래서 상위 권력을 갖고 있는 데들은 절대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죠. 어쨌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석관 역량이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분석에 어떤 걸 처음에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는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순위입니다. 1순위. 이게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하면 국가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국가 안보를 추구하는 게 국가 이익을 해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북한이 뭐 금강산에서 관광객을 피살을 했다. 그런데 이게 북한하고 관광객 피살을 했으니까 우리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국가 안보상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국가 이익이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이라는 게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행평성과 연관성입니다. 행평성과 연관성. 이게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어느 것이 무게추가 달라지지 않는지, 그 다음에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보는 거죠, 대부분들이. 우리도 거의 뭐 최근까지도 정보기관의 정보 분석 기조는 국가 안보가 1순위입니다. 국가 안보가 1순위. 국가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국가 정책입니다. 국가 정책과 연관성.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진보 정부에서 남북 대화 측면에서 많은 걸 추진했던 거죠. 남북 대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도 들이고 했었는데 이게 관광객 피살로 인해서 급격하게 중단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남북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환경을 파악하고 강요소 영향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금강산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단순하게 관광만 가는 게 좀 여쭤는 거죠. 관광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북한의 장전항이라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바로 앞에, 거기가 그 북한의 동해 함대 그 잠수함 기지로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군사 기지인데,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뭐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은 잠수함을 노출할 수 없으니까 잠수함을 다른 기지로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뭐 함정도 마찬가지고, 그게 일정하게 동해에 있는 NLL 같은 경우에서는 긴장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소비자의 지침과 선호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일단은 자기가, 우리는 진보 정부는 남북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정권이라든지 뭐 정시라든지 이런 데 다 유리하다 이렇게 봤던 거고, 보수 정부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보 소비자의 정책 선호도와 국가 운영 원칙도 알아야 되고, 정보 소비자가 선택하는 정책의 파급 영향과 사태의 추이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진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원장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얘기만 와서 얘기하니까 내가 관심 있는 얘기는 안 해주고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는 얘기만 보고서 들어오는 거, 국정원장 보고 들어오지 마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상당 기간 국정원장이 대통령
주례 보고를 못 하는 거죠, 실제. 또 갖고 왔는 보고서도 정책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정보기관을 운영하는데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운영할 필요가, 실제 얘기하면 그 정보기관만큼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대통령을 그럼 갈아치워야 되는 건가? 국정원장을 갈아치워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을 보면 국정원장을 갈아치워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갈아치울 수가 없으니까. 국정원장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거, 대통령은 자를 수가 없잖아요, 탄핵배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 소비자의 지침과 선호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보의 질입니다. 질, 적합성, 남북 대화에 관련되어 있는가, 적시성, 내가 북한하고 관계를 단절하자는 성명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 보고서를 갖고 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정책, 그 다음에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정보의 질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준이 없습니다. 정보의 질이 있는지 없는지, 질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런 데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니까 일단 정해놨다는 거죠. 정해놨어요. 국가 이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사활적 이익과 중대한 이익과 중요한 이익과 부차적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컨더리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얘기하니까 사활적 이익은 미국과 해외 미군에 대한 핵, 생물, 화학무기를 공격을, 위협을 방지, 저지, 감소시키는 거. 근데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하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 부대, 기지들이 공격을 당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뭐예요? 핵이라든지 생화학무기로 공격을 당하면은 이거는 미국 본토 공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카타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동일한 국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한다는 거죠. 굉장히 사활적 이익이라는 겁니다. 사활적 이익. 국제질서 형성에 서 동맹국의 생존과 그들의 적극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동맹국, 한국이 한미 동맹국인데, 미국의 동맹국인데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미국을 공격하고 똑같다.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위협이 되면은 미국도 국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주변에 적대적인 강국 또는 불량국 출현을 방지한다.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거. 미국 주변에서 우리 앞마당에서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얘들이 뭐예요? 불량국가라는 거죠. 테러를 지원하거나 테러리스트 단체를 후원하는, 보호해주는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쿠바가 지금 이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변이니까. 무역, 금융시장, 에너지 공급, 환경보호 등 주요 세계 시스템의 활력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 그러니까 세계 무역이 효율적으로 돌아야 되고, 금융시장,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세계 모든 금융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런던이라든지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도쿄가, 싱가포르가 정권 금융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얘들이 헤게모니를 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괴롭히는 거죠. 홍콩도 마찬가지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전략적 적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미국 이익이 합치도록 건설적인 관계라다. 중국하고 러시아도 어쨌든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들이 치명적인 관계까지 나빠지지 않도록 어떤 형태든 교류를 나름 열심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 뭐예요? WTO에 가입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활적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이익입니다. 중대한 이익. 세계가 뭡니까?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저지를 하는 거죠. 대량 살상 무기가 도대체 뭔지도 사실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탄도 미사일인가? 생화학 무기가 정말 대량 살상 무기인가? 어느 정도의 생화학 무기가 있어야 그게 대량 살상이 가능한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얘들이 생각하는 탄도를,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에 탄도가 달려 있는 것들은 일단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일 수도 이렇게 보는 거죠. 탄도가 달려 있는 것, 탄도가 달리는 거는, 탄도가 없으면 포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갖고 있는 것은 위협적이지 대량 살상 무기가 안 되는 거죠. 운반체계가 이제 미사일이 되는 거죠. 운반체계. 이게 지역적 확산을 방지한다. 근데 파키스탄은 핵을 개발해서 북한에 주고, 북한은 뭡니까?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서 파키스탄에 주고, 그래서 서로 교환했던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체계를 가지고, 북한은 뭡니까? 운반 체계에 탑재할 수 있는 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확산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들이 이런 무기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이동하는 것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 규범이나 메커니즘을 수락하고 그 다음에 중동 등 지역적 패권 국가가 출현을 방지하겠다. 중동에서 뭐예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패권 국가가. 인구가 9천만입니다. 9천, 그 1억 가까이 돼요. 다른 나라는 500만, 뭐 1000만, 2천만 밖에 안 돼. 코딱지만 한데 이란도 이스라엘도 700만 밖에 안 되는데 얘들은 그 1억이 되는 인구를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놈들은 뭐예요? 국가도 크고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이란을 붙을 만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즉 너무 힘을 가지면은 주변 국가들의 위협적이라 보기 때문에 패권국가 출현을 막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너무 힘을 가지면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 어려워지니까 중국이 너무 큰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대만이라든지 일본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패권 국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의 번영이나 외부 공격을 보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양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미국의 국가 정책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뭐라고 그러죠? 개신교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을 정신을 전파하는 거예요.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정책의 기본이 자유민주주의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갈등 관리, 합리적으로, 이 참 중요하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갈등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동이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 놈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우리하고 별로 관계는 없지만은 이 애들이 싸우는 것을 일정하게 좀 중지할 필요가 있어. 그랬을 때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합리적 비용이라는 게 뭐 몇백조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전쟁 비용이 일정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뭐 돈케어라는 거, 돈케어. 군사적 핵심 기술이나 기타 전략 기술 이런 것에서 정보 시스템, IT 시스템이죠. IT 시스템에서 우위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통신망이라든 이런 거 네트워크는 전부 다 자기들이 인터넷망은 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국경에서 대량의 통제 불가능 이민 방지, 이게 멕시코 국경 장벽을 얘기하는 거죠. 멕시코 국경 장벽. 갑자기 난민들이 몰려 들어오면 미국 사회가 혼란이 일어나니까 장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 테러, 국제범죄, 마약, 그다음에 대량 학살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중대한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이익이죠. 외국의 인권 침해. 이것도 이제 이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죠. 이란이나 지금 북한에 얘기하는 게 인권 침해를 얘기하는 거죠. 왜 너 나라 국민들을 고문하고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의 인권 침해를 저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다원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너가 한 사상, 정치 사상 하나만 사회주의만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해라. 전략적 지정학적으로 덜 중요한 지역의 갈등의 종식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합리적 비용을 부담하는데 여기는 최저 비용을 부담하겠다. 최저 비용.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테러 저지로부터 미국민의 안전보호, 그 다음에 가난한 국가와 부자 국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미국 소유 해외 자산의 국유화를 방지한다. 이게 쿠바하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쿠바가 공산화되면서 뭐예요? 미국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모든 농장이라든 자산들을 자기들이 국유화했거든요. 베네수엘라도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미국 회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석유 자원들을 다 국유화했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하면서 그 석유 자원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60년 지나서 야 너 옛날에 빼앗긴 거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북한도 우리가 미수북 영토니까 옛날에 6.25 전에 월남하신 분들이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게 내가 평양에 항해도에 땅을 100만 평 두고 갔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가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일정하게 지금도 그 뭐 소유권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해외 소유자산들이 국유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국유화. 국내 전략산업의 생산을 증대하고 미국의 가치가 해외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장하는 국제적 정보 분배 수단을 장악하자. 미국의 가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청교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 문화에 긍정적으로 조려야 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할리우드 영화를 지원해줘.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넷플릭스를 지원해줘야죠. 넷플릭스. 그렇잖아요. 지원하는 거예요.
야,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굉장히 자유를 수호하게 많이 죽었어. 또 미국이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아니야. 베트남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이런 영화 만드는데 대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게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는 많은 나라에 이게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자유의 투사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분배 체계, 정보 분배 수단을 장악하라는 거죠. 넷플릭스를 장악하라는 거죠. 넷플릭스를, 유튜브를. 얘들이 그냥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회사가. 미국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 정책 딜리버리하는 툴이라는 거죠. 딜리버리 비클이라는 거죠. 장기적 생태적 학적 요구에 합치는 국제환경보호 뭐 이러니까 뭐 아마존 같은데 불 지르지 말아라 이러는 거고, 국제무역 투자를 통한 미국의 GNP, 미국의 국가 부를 늘리는 거죠. GDP, GNP 뭐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죠? 도메스틱하고 내셔널 하니까 해외에서 있는 미국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을 GNP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익이라는 거죠. 그냥 부차적인 거는 무역 수지를 균형을 맞추자. 근데 중국하고 너무 무역 적자 너무 커지고 있다. 한국하고도. 그래서 임마 너가 좀 우리나라 물건 좀 사가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세계 각국의 자발적 민주화를 좀 하겠다. 민주화가 좋다는 거죠.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민주화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발적 민주화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도 자발적 민주화를 위해서 밀어붙이는 거고, 세계 각국의 영토나 헌법을 유지하도록 해라. 특정 경제 부분에서 수출을 늘리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사활적 이익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 비밀, 1급 비밀로 탑시크릿으로 관리하는 거고, 모든 국가 정책에서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뭡니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게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정보 분석 요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혼란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기준을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없으니까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일어나는 거죠. 정권에 따라 편차가 일어나는 거고, 그걸 지금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일관성이 없는 게 우리나라 정보 보고서들의 문제점이죠.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